뉴스티처라는 데 가면 지금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여기에 가면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이런 판례 자료나 지금 강의하고 하는 거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책으로도, 전자책으로도 이게 전자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게 했어요. 판례. 그 중에 지금 3년치 판례만 해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모바일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동영상이든 판례든. 근데 이건 전자책이라 내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영품고라든지 반대론이 이런 데서 하니까 요 책은 거기 가서 다운받는 식으로 돼서 유료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전자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바일에 리플러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PDF판처럼 들어오면 작아지고 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행과 열이 글씨 크기가 재조정돼서 되는 게 그 본래 의미의 이북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서 하도록 하세요.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해요. 일단 보세요. 2010년도, 이건 사실은 3년 전 이전 건데, 기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48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쌍방 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흉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저번 3월 초순에 내가 하나 모의 문제 낸 거는 뭐였냐면, 당사자의 보조 참가인이 판사와 사촌관계였다, 이런 설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조 참가인이 당사자인 의미에 속할 건가 하나 물어보는데, 속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경우는. 그 다음에 사촌관계니까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척 기피 회피는 41조부터 50조까지 조문이 있어요. 41조가 제척이고 제척에 관한 거고, 43조가 기피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49조 어쩌 가서 회피가 있고, 50조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법원 사무관 등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41조부터 50조까지인데, 잘 이게 어떻게 본다면 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민사소송에서의 큰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 로스쿨은 항상 법원의 입장에서 민사소법도 막 질문도 하고 하는데, 나의 그거는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주로 문제를 소송대리인 뭐 이런 거 갖고 물어보지 법원의 입장에서 그걸 물어보지 않는데, 이 경우도 나는 뭔가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자꾸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것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을, 결국 학습한다는 것은, 시험을 본다는 것은 실전적인 필요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을 시험 보는 것은, 필수로 보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취지에서 자기가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겪는 거는 판사가 어떻게 본다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가 당연히 등장하는 문제라서 소송지휘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고, 소송지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피 신청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에 이를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안 받아들여지겠죠. 안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기피 신청을 하면 원래 절차를 정지해야 돼요. 43조 이하의 조문을 보면 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판사가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한편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건 형성적인 재판이에요. 제척의 사유는 당연히 배제돼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뭐가 문제가 불거져도 내려주는 결론은 확인적인 의미로 너는 제척됐었어야 된다라는 확인적인 의미의 재판임에 비해서, 기피 신청은 어떤 불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유를 체근해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만약 그렇다, 맞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배제돼야 된다라는 것이 형성적으로 내려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재판이 있기까지는 가타부타 이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겠다, 긴급한 어떤 이유가 없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차 진행을 정지시키라고 딱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피 신청 같은 건 받아주지가 않아요. 거의 뭐 1%도 안 받아줘요. 한번 생각해서 판사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뭐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는데 마음은 불쾌하겠죠. 그러고 나중에 가서 막 택도 없는 거 갖고 트집 잡은 꼴이 되니까 안 받아주겠죠. 그렇다고 막 절차를 정지하라고 했는데 그 사이 동안은 정지해야 되는데 막 진행을 해버리면 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대부분 안 받아주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트집 잡은 꼴이 돼서 안 받아주니까 그냥 진행했어도 사실은 상관없었던 거지만 법이 정지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킨 위법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기피 사유가 없음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확정됐을 때 그럼 이게 화자가 치유되느냐, 위법한 게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된 게 위법한데 일단 나중에 문제 없는 판사로 드러났을 때 이 정지하지 아니한 그것이 뭔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그 입장에 있어 화자가 치유된다는 적극설과 대부분의 학설은 적극설적인 입장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설은 어떻다? 절충적 입장에서 그 절차를 정지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한테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그냥 치유돼도 되겠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의 학설인데 유독 나만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나의 출발의 포인트는 뭐예요? 열심히 보면서 대답을 못해. 나의 모토는 당사자의 절차 보장. 당황하지 말고 당사자의 절차 보장. 절차 보장이니까 이런저런 흐름에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잘못한 것을 가급적 나는 원칙대로 해라. 당사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나는 용납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니네 법원이 그렇게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 같고 몰아붙이고 자기를 깊이 하고 있어도 가타부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정지하라고 했으면 정지했었어야지. 나중에 가서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였다고 해서 결국은 안 받아줄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치유된다고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화자가 흠이 치유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몇 년도 판례 거기 밑에 준 거 앞에 하나 없었어요. 여기 78년도 10월 31일 선고 78-124의 판결은 하고서 보통 교과서에 보면 하자가 치유되는 적극적인 입장의 판례로 나오지만 내가 가만히 실제 가서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하여튼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에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 지금 흘러왔던 이 판례를 보니까 약간 이 판례는 똑같은 건 아닌데 어떤 거냐면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정지 막 해줬었어야 되는데 정지를 안 하고서 기일을 잡아서 진행을 하니까 당사자가 안 나갔어요. 그냥 자기는 기피 신청했으니까 기일 진행 안 되는 줄 알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불출석으로 해서 여러분이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일방이 불출석할 수도 있고 쌍방이 불출석할 수도 있는데 쌍방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쭉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씩 세 번씩 안 갔어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 갔나 봐요. 그렇게 돼서 해서 결국 그랬더니 이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안 왔다라고 하는 쌍방 불출석으로 해서 두 차례 세 차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결석이라는 이 변론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해보세요. 양쪽 당사자가 안 갈 수도 있고 한쪽 당사자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변론기일을 열으면 당사자가 꼭 가야 되느냐의 입장에서 쌍방심리주의라는 틀 속에서 양쪽이 대립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공방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한쪽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절차를 쌍방심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절차를 중단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변론기일을 열었을 때 무언가 이유 때문에 안 올 수가 있어요. 안 오는 거는 굳이 쌍방심리와는 관계없어요. 왜? 올 기회만 확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달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다음 변론기일을 고지해줌으로써 그런 기회만 주어졌다면 그 기일에 안 오는 것까지를 쌍방심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당사자가 안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가 안 오는 경우랑 양쪽 당사자가 안 오는 경우를 교과서에서 구별해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쪽 당사자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교과서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에 한쪽 당사자가 안 왔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한쪽 당사자가 안 왔어, 변론에. 예컨대 원고는 왔는데 피고가 안 왔어. 예비군 훈련 때문에 안 왔어. 어? 안 왔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하겠어, 그 변론 기회를. 진행해, 그냥 진행한단 말이야. 안 온 사람 안 온 대로, 온 사람은 온 대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느냐? 안 온 사람에 대한 경우에 진술로 간주를 해. 낸 서면이 있다면. 원래는 변론은 직접주의 구술주의인데 그 사람이 소송에 오기 전에 준비 서면을 냈다면 실제 왔을 때 그 준비 서면을 진술할 거라는 이유로 생각해서 그 서면을 진술로 간주시켜줘요. 그래서 148조의 진술 간주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안 왔을 때는 온 당사자는, 출석한 당사자는 276조인가에 보면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서면을 낸 것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전달했다, 송달했다, 준비서면을 제출해 놓은 게 있다라면 그런 서면을 상대방이 오지 않아도 진술할 수 있다. 276조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어도 자기가 서면 등을 냈을 때는 그걸 진술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안 온 측, 예컨대 지금 피고를 안 왔다고 치면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을 진술로 간주돼서 그렇게 해서 짜맞춰서 쌍방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해준다라는 게 대석 판결주의예요. 마주볼 대자, 자석 석자, 대석. 그러니까 실제 한쪽은 안 온 거예요. 예컨대 원고는 왔어요. 피고는 안 왔어도 피고의 경우에 148조의 진술 간주로 해줘서 대석 이렇게 처리해요. 조금 더 이제 하나 장면을 바꿔서 양쪽 당사자가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한쪽 당사자가 안 왔을 때는 온 사람은 276조에서 자기가 낸 서면에 대해서 진술을, 상대방은 안 왔지만 마치 허공에 대고서 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없지만 그것을 진술한다라고 판사한테 말하면 돼요. 그럼 그게 진술이 된 거예요. 마주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상대방은 냈던 서면을 진술로 간주되니까 안 왔지만 그게 대석이 된 셈이 되는데 쌍방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쌍방이 안 왔을 때. 쌍방이 안 왔을 때는 절차 진행을 할 수 없이 안 오고 한번 다시 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다시 기일을 잡아서 당사자 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는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연속이면 말할 것도 없고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두 차례 안 와버리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고와 소장을 내고 피고 입장에서는 그럼 뭔가 반격을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둘 다 안 온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가 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둘 다 안 오고 있어요. 둘 다 왜 안 올까요? 원고는 소장 내고 변호사 뭐 선임했다나 했던, 그래도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뭔가 뿔 따고 나긴 났겠지만 소송까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소송을 냈어요. 소장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 피고는 뭔가 분쟁이 소송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싸움을 벌였으니까 원고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와서 할 말 해야 될 텐데 왜 안 오고 있을까요? 원고 피고가 왜 두 명 다 양쪽에 안 오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씩이나. 소송 바깥에서 보통 그렇게 됐으면 타협이 됐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해 준다면 원래 했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 해결이 됐으면 소를 정확하게 치하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소를 치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에 대한 열의가 양쪽으로부터 없다는 것은 결국 소송 바깥에서 한판 붙자고 했다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결이 됐으면 원래는 소를 치하하고, 즉 예약을 취소해줘야 되는데 소를 치하해줘야 되는데 소를 치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적으로 테크닉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갖다가 두 차례 정도 했을 때는 한 30일 정도 내에 다시 열어달라고 한 번쯤 사정 한번 봐줄까? 그렇지 않으면 소치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268조의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소치하라는 조문에 266조, 67조 다음에 요건 쌍방 불출석이 조문에 있어요. 268조의 쌍방 불출석의 조문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조문은 한쪽 당사자가 안 왔을 때는 변론이라는 조문 속에서 148조 뭐 이런 게 있고 준비서면에 276조 이런 데 있었는데 지금 쌍방이 불출석한 것은 허가랑 아무 상관없이 어디 가서 있냐면 소치하에 관한 67조, 267조, 268조, 267조 다음에 소치하 다음에 소치하로 간주하겠다라는 268조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이 불출석했을 때 두 차례 불출석,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가 키 포인트예요.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 상황에서 다시 길을 열어달라면 열어줄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없으면 이제 소치하로 간주되고 열어줬는데 또 안 오면 그때는 이제 30일 기다려보지도 않고 소치하 간주로 된다라는 게 268조에 있는 조문인데 이때 그럼 두 차례 불출석을 가지고 물어보는 쟁점 내지는 판례는 변론이라는 정식의 변론에 앞서서 변론 준비 절차가 거쳤을 때 변론 준비 절차와 정확한 변론과 합쳐서 두 차례를 따지느냐, 즉 변론 준비 절차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변론에서 한 차례 또 그랬다라고 했을 때 합쳐서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별도로 보느냐가 하나 쟁점이 되는데 별도로 본다. 변론 준비 절차에서 한 번 했고 변론에 와서 또 한 번 불출석했을 때 이 두 차례 됐다라고 보지 않고 변론 자체만으로 본다라는 게 하나 쟁점이 됐던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려는 상황은 1심과 2심에 걸쳐서 그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 역시 1심과 2심에 걸쳤을 때 한 차례 한 차례 이런 경우는 두 차례 등의 충족으로 보지 않고 1심은 1심 나름대로 항소심은 항소심 나름에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두 차례가 됐었어야 되는데 다만 항소심에서 두 차례 이런 불출석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했을 때 1심의 경우는 소치하로 간주하는데 항소심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항소치하 간주. 조문은 어떻게 해낼 것 같아요? 조문 그냥 암기한 거예요? 뭔가 조문에 근거가 있어요? 조문에 근거 없이 암기했어요? 어떻게 암기까지 했어요? 조문에 근거 없어요? 조문 근거 있는데 암기할 게 아니라 조문 근거 있는데 268조 사항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한 번만. 항소심의 소송 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1항 내지 3항이 소치하로 간주한다는데 사항에서 항소심의 경우에는 1항 내지 3항을 준용한다라는 의미가 항소심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경우는 소치하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항소치하로 간주된다는 게 268조 사항에서 항소치하로 간주돼요. 이 이야기까지 왜 끌고 왔느냐?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뭐 갑자기 무슨 처음 얘기하다 또 뒤에 갔다가 다시 오느냐? 이 사안은 지금 항소심 사안이에요. 실은 항소심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그 사안은 항소치하로 간주를 됐어요. 항소치하로 간주해서 소송을 종료시켰는데 나중에 기피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2010년 그 판례에서 내 입장과 마찬가지로 하자에 있어서 치유되느냐 부분에서 판단이 나왔었어요. 보세요. 설사 상고심 입장을 보면 대상 판결은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항소치하 간주라는 말이 나오네요. 항소치하 간주. 이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일심적인 상황이었으면 소치하 간주가 처리가 됐었을 텐데 항소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즉 항소심에서 기피 신청을 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절차가 진행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서 불출석으로 처리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나중에 확정되었다. 기피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은, 즉 항소심은 항소치하 간주로 처리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48조 절차를 정지하라고 한 이런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위법이 있다라는데 이 판례는 뭐 절충설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에 이익이 있냐 없냐 뭐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보려는 시각도 있고 뭐 나처럼 하자를 치유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드디어 내 입장에 판례가 나왔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여튼 이 판례의 표현은 하자가 흠결이 치유된다 할 수는 없다. 뭐 이걸 절충적 입장이든 나처럼 그러니까 소극적인 입장으로 보듯 뭐 받아주실 때 나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내 입장에 판결이다라고 보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판례 결론만 외울 때랑 이렇게 실제 사실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 기억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방금 판례 입장이 기존 입장에서 바뀌었다는 건가 아니면 두 입장이 지금 병존한다는 판례가 결론은 78년도 판례를 변경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건 요것대로 나온 거예요. 요 사안에서 나온 거지. 변경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학설은 절충적인 입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라고 끌어쓰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절충적인 입장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난 내 입장에서의 판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입장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라고 그래서 막 진짜 무시하지 말고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정정하라고 했는데 막 지 맘대로 기피 거의 안 받아주니까 기피 신청 들어와도 무조건 가도 돼요. 왜? 거의 받아줄 확률이 없으니까. 그럼 다 치유된다고 쳐보세요. 너 피해본 거 없으면 치유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포인트에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나는 무시하되 이 정신은 무시하지 마요. 이런 정신. 당사자의 어떤 입장에서의 당사자. 그럼 판사도 자기네들은 기피당하고 이러니까 싫죠. 판사 기피당하면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뭐 일반 생활 써서 우리가 나 싫다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뭐 막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뭐 네 지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서 괜히 뭐 여기 트집자 하면서 하지 마라. 막 진행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안 받아주겠죠. 그럼 뭐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규정, 이런 규정이 두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다가 지금 당사자의 불출석, 쌍방 불출석, 소치하, 항소치하. 여러분이 항소치하랑 소치하 구별해야 돼요. 사례에서 그렇게 등장시키면 항소심은 잘 안 보기 때문에 뭐 항소를 취하했다, 소치하했다 이게 막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항소에 있어서 자체에 소치하도 있어요. 항소심 자체에도 소치하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취하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앞에 이 붙는 목적어적인 형용사적인 그게 소냐 항소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는데 1심의 연속이 항소심으로 펼쳐지는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할 수도 있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면 어디까지 가가지고 다 없어지냐면 1심 초장 소제기한 것부터 다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동일한 사건을 내면 그 동일한 사건이 등장했을 때 제어하는 원칙이 뭐예요? 뭐예요? 267조 2항에 제소금지라는 그런 원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즉 1심 판결 여러분 지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1심 판결 받았는데 졌어요. 진 사람이 항소해놓고 항소심에서 소치할 수 있어요. 즉 1심에서 원고가 소송을 내서 한판 붙자고 하다가 뭔가 졌어요. 그래서 항소까지 했어요. 그래놓고 쓱 소치하려 하면 어디까지 다 없어져요? 1심 판결도 없어지고 어디까지 심지어 1심의 애초에 소제기한 것도 다 없어져요. 소송 계속이 소극적으로 소멸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판결 받아놓고 못마땅하다. 항소해놓고 소치해서 다 없앤다? 그러네.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민사소법을 어떻게 세팅하면 되겠어요? 항소심에서 소치할 수 없다라고 세팅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팅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소치를 못한다라는 세팅은 아니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려면 해라. 없애겠다면 좋다. 그 대신 똑같은 소송 다시 법원에 갖고 오면 안 해주겠다라는 게 267조 2항의 제소금지효의 그런 상황이에요. 한편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할 수도 있어요.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는 건 어떻다? 1심은 살려두고 항소만 거두겠다는 거예요. 항소를 했던 그것만 거두겠다. 그런 개념은 항소를 취하를 하면 1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3일째 항소를 하고 한 5일, 7일째 항소를 취하하고 아직 14일 남았으니까 다시 또 항소를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 경우는 아까 항소를 취하하면 1심이 확정된다는 말은 일반론적인데 그 경우는 확정되는 건 아니고 또 항소를 해볼 수도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는 항소를 취하면 1심은 그대로 굳어진다. 즉 확정이 된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취하랑 항소취하가 상당히 헷갈릴만 한데 조심을 해요. 항소심 나오는 거, 항소심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요. 1심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을 2심, 대법원을 3심이라고 하면 1심과 2심은 연속되는 속심이라고 그래요. 속심. 연속돼요. 즉,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파기돼서 환송이 되면 다시 2심이 열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신국구조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1심이 사실심이자 법률심이에요. 사실심이자 법률심. 그럼 여러분은 재판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유용한 도구니까 이용해 보세요. 이해해 두세요. 재판이라는 건 어떤 구조냐면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정을 해서 여기다가 법규를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내지는 반대 국면에서 의무를 확정하는 게 재판이에요. 즉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 이쪽은 빌린 적 없다. 또는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갚았다고 하는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 받았다. 이런 분쟁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결국 그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의 분쟁은 여러분이 민법의 598조 등에 보면 소비대차라는 조문을 가서 보면 대여한 경우에 민법 598조 보면 동질, 동종, 동량으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반환 청구권에 대한 채권, 요 관계가 그 조문 등에서 나오는데, 즉 우리가 다툼이 되고 있는 것, 즉 권리 의무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그 다툼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정해서 판단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냐면 권리 의무 자체는 우리가 추상적 관념적으로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법원이 너한테 권리가 있다. 너가 갚아야 된다라는 의무가 넌 의무자다. 이런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권리 의무라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을 자기가 어떤 물체적으로 유형물로 판단해 줄 수, 보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추상적 관념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이 민법 등에서 봤을 때, 특허법 등에서 봤을 때 어떤 요건하에 채권이 발생한다. 어떤 요건하에 특허권이 발생한다라는 권리, 채권, 권리, 특허권은 약간 준 물건이라고 할까, 뭐 특수한 물건이랄까, 그럼 지적 지식재산권, 물권, 채권 이런 것 등의 권리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추상적인 것 자체를 판단 못하니까 그 요건을 소비대차 사실에 대한 대여 사실이 있다면 민법 598조를 적용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란 채권이 생긴다. 요 루트에서 이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다가 법원이 법규를 해석 적용을 해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나와요. 만약 물건으로 치면 어떤 것을 내가 점유취득 시효를 했다라고 해서 물건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면 결국 그 물건은 볼 수가 있지만 이 백묵이면 백묵이라는 분필이라는 물건은 볼 수 있지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권리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게 뭐 선의취득을 했던 아니면 부동산 같은 점유취득 시효를 했다라는 상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정을 해서 거기다가 점유취득 시효의 민법 240 몇 조인가에 그런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자다 이런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증거법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알아서 직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지금 다툼이 있으니까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요건 사실 내지는 주요 사실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실제법에서 요건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요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한 효과가 이 권리 의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를 얘기를 한다면 뭐 20년간 평온공헌하게 점유를 자주점유를 했느냐,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렇게 해서 그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소비대차 사실이 있으면 민법 598조에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해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지, 당사자가 뭐 이런 법규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해봤자 그건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 참고만 하는 거지 그거에 종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실에 관해서는 변론주의가 작동하니까 당사자가 주장을 펼쳐야 돼요. 그 다음에 펼친 주장이 상대방으로부터 자백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불요증 사실로서 288조에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자백과 반대되는 부인이 되면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거를 내세워서 법관에게 그 심증을 형성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이 요건이 돼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의 그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그 틀에 맞으면 효과로서 그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되는데, 1심에서는 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원이 법규를 해석 적용하고, 2심은 1심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요청하는 거지만, 역시 1심과 2심은 마찬가지로 사실 주장을 계속 펼칠 수 있는 속심, 연속된다는 의미의 속심이에요. 속심으로서 계속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법률심이란 말은 굳이 우리가 안 하지만 당연히 법규 해석적은 법원이 하는 거지만,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연속되는 것인데 반해서 대법원인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요.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없고 더 이상 사실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사후심이라고 그래요. 대법원 사후심으로서, 사후적으로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해석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거고, 더 이상 사실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법률적으로 하는데, 1심과 2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는데 속심이니까 계속 플러스해서 사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가 교과서 읽다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만으로 끝났으면 1심의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지만, 항소심까지 열렸다, 항소를 하게 됐다라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1심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어떤 행위가 있는 반면 어떤 것 등은 항소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컨대 소변경 이런 거 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고, 반소제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고, 그런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 주장도 또 그것에 따라서 가능하고 해서 사실심이라고 해서 1심과 2심은 속심으로 해서 1심만으로 끝났다. 1심 판결은 하나의 매듭을 져주는 종결이긴 하지만 항소가 있으면 그게 터져버려서 1심과 2심은 계속 연결돼서 펼쳐지는 추가적인 공방을 펼치는 사실심으로서 속심이다. 그래서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는데, 판단의 대상은 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또 속심이라고는 하지만 1심 판단을 무시한 채 1심의 초장부터 펼쳐진 사실을 가지고 항소심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의 공방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느냐 보냐면 1심 판결이 잘못됐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일 때 예컨대 미성년자였으면 다른 쟁점 없었을 때 그 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운명이. 당사자가 미성년자가 소송을 냈더라면 무조건 각하돼요. 그런데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다가 얘가 20살이 넘었어요. 나이가 이제. 그러면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항소심 변론 종결 시 입장에서 볼 때는 1심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결 그 자체는 사실은 그 시점에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미성년자였으니까 그게 맞다면 부적법 각하시켰어요.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왜? 사실심 변론 종결시인 항소심 변론 종결시 보니까 얘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가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에 대해서는 파기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취소라는 말을 써요. 2심에 대한 대법원은 법률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파기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해서, 파기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해서 환송이 물론 자판할 수도 있지만 원칙인데,
1심과 2심의 관계에서는 2심의 변론정결시의 입장에서 1심 판결의 당부를 봐서 취소시키고 재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적법 각하시킨 것을 취소시키고 스스로 볼 때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하나 불거져요. 재판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하려면 무슨 문제가 하나 불거질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하나 불거질 것 같아요. 1심에서 부적법 각하로 끝났어요. 본안까지 못 들어갔어요. 본안까지 못 들어갔는데 취소를 시키고 스스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더니 생각났어요? 신급의 이익 때문에 본안의 심리가 한 신급 누락된 셈이 되니까 그 경우만은 재판하지 않고 환송하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어요. 418조에 그런 조문이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런 신급의 구조 등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재판의 구조는 이거니까 이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